그의 아버지 샤를 드니 바톨로메 보바리 씨는 전에 군의관 보였는데 1812년경 징병 사건에 관련되어 퇴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타고난 풍채를 미끼로 그의 용모에 홀딱 반한 어떤 메리아스 상인의 딸에게서 6만 프랑의 지창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미남이고 수염이 멋지고 박차를 자랑스럽게 올리며 턱수염과 구렛나룻을 기르고 손에는 언제나 반지를 끼고 늘 화려한 옷만 입는 그는 상점의 외판원 같은 쾌활함에다 어딘가 늠름한 인상까지 주었다. 결혼하고 2, 3년은 처의 재산으로 살며 잘 먹고 늦잠을 자고 커다란 도자기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며 밤에는 구경을 하지 않곤 돌아오지 못하고 뻔질나게 카페 출입을 했다. 그러던 중 장인이 죽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거기에 화가 난 그는 제조업을 한다고 뛰어들었으나 약간의 손해만을 보았다. 그 다음엔 농촌으로 들어가 거기서 다시 경영을 하려 했다. 그러나 인도산 직무를 모르는 것만큼이나 농사일을 몰라 농장에서 몰아야 할 말을 타고 돌아다니고 팔려고 만든 사과주는 통에 넣기 전에 자기가 다 마셔버렸으며 제일 살찐 닭도 자기가 먹고 돼지 기름으로 사냥용 구두를 닦는 등 형편이 없었다. 얼마 안 가 그는 모든 사업에서 숫제 손을 떼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하여 연 200프랑을 주기로 하고 코지방과 피카르디 지방과의 경계에 있는 한 시골의 반농가 반주택으로 된 셋집을 얻었다. 거기서 그는 우울과 회한으로 신음하며 하늘을 원망하고 모든 사람을 질투하다가 끝내는 사람이 싫어지고 남은 여성이 남아 조용히 지내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45의 나이에 벌써 세상과는 인연을 끊었다. 그의 아내는 옛날에는 남편에게 홀딱 반해 있었다. 뭐든지 이르는 대로 복종하고 사랑했지만 오히려 남편은 점점 멀어져 갔다. 전에는 쾌활하고 명랑하고 애교도 있던 그녀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김 빠진 포도주가 식초로 변하듯이 까다로워지고 꽥꽥 소리를 지르고 신경질적으로 되었다. 남편이 마을의 젊은 처녀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거나 밤마다 술집이며 좋지 못한 곳에서 술 냄새를 풍기면서 뻔뻔스럽게 돌아와도 처음에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참았다. 그러나 드디어 그녀의 자존심은 반항의 머리를 들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죽을 때까지 무서운 분노를 묵묵히 가슴에 간직하고 절대로 입을 열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일거리 때문에 쉬지 않고 뛰어다녔다. 소송 대리인과 재판장에게 가서 약속어음의 지불 기한을 알아내고 또 그 기한을 연기해 받기도 했다. 집에 있을 때는 다리미질을 하고 바느질과 빨래를 하고 고용인을 부리고 장부 정리를 했다. 그러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언제나 잠과 술에 반쯤 취하여 거슴칠해 있었고 간혹 잠이나 술에서 깨어나면 그녀에게 욕짓거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떨이에 침을 뱉어가며 난로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앉아 있었다. 사내애가 태어나자 유모에게 맡기기로 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그 아이는 마치 왕자처럼 귀여움을 받았다. 어머니는 잼만 먹이고 아버지는 구두를 신지 않고 뛰어다니게 했다. 진보파 사상가인 체하며 아이는 짐승 새끼들처럼 벗고 다녀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어머니의 생각과 달라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소년이라는 것에 대해 일종의 남성적인 이상이 있어 거기에 따라 아들을 키우려고 하고 좋은 체격을 위해서는 스파르타식으로 엄중히 키우려고 했다. 불도 피우지 않는 방에서 자게 하고 럼주를 들이키는 법을 가르치고 종교의 여러 의식을 멸시하도록 가르쳤다. 그러나 날 때부터 얌전한 그 아이에게 아버지의 노력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 어머니는 그를 항상 옆에 바짝 붙여두었다. 마분지를 오려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외로운 농담과 수다스러운 아양으로 가득 찬 끝없는 독백을 들려주었다. 고독하게 사는 그녀는 이 아이의 머릿속에 산산조각이 난 자기의 꿈을 몽땅 불어넣어 주려 했다. 이 아이가 성공할 것을 꿈꾸고 이미 어른이 되어 잘생기고 재주가 있어 토목과나 재판소의 공무원으로 자리를 잡은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하여 직접 읽는 법을 가르치고 집에 있는 낡은 피아노로 몇 개의 짧은 노래를 가르쳐주기도 했다.
그러나 학문 따위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보바리 씨는 이런 것을 반대했다. 얘를 관리학교에 넣어 공무원으로 만든다거나 장사에 미천을 대줄 여유가 있을 것 같은가? 뭐니 해도 남자란 그저 실력만 있으면 성공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보바리 부인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곤 했다. 할 수 없이 아이는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다. 그는 들일을 하는 농부의 뒤를 따라다니고 흙덩이를 던지며 날아가는 까마귀를 쫓아다녔다. 도랑가에 열린 오디를 따먹고 긴 장대로 칠면도를 지키고 수확기에는 건초를 말리고 숲속을 뛰어다니고 비 오는 날에는 교회 현관에서 돌차기를 하면서 놀고 또 명절에는 종지기에게 종을 치라고 하고 종의 밧줄에 매달려 밧줄과 함께 흔들흔들하며 재미있어 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떡갈나무처럼 자랐다. 팔힘도 세워지고 혈색도 좋았다. 12살이 되자 어머니의 소원대로 공부를 시키게 되었다. 그 일은 신부에게 맡겨졌다. 수업은 짧고 게다가 드문드문해서 별로 도움이 되진 못했다. 세례와 장례식 중간중간에 약간씩 나는 틈을 타 선체 서둘러 하는 수업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저녁 기도가 끝난 다음 외출할 일이 없을 때 소년을 불렀다. 먼저 사제의 방에 들어가 자리에 앉는다. 그러면 모기와 나방 같은 것들이 마구 덤벼든다. 더웠기 때문에 소년은 곧장 꾸벅꾸벅 졸았다. 그러면 사제도 배 위에 손을 얹고 꾸벅꾸벅 졸다가 끝내는 입을 크게 벌리고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곤 했다. 또 어떤 때는 신부가 근처에 사는 환자에게 임종의 성찬을 주고 돌아오는 길에 들에서 장난을 하며 노는 샤르를 보고 불러 잠깐 설교를 한 다음 그 기회를 이용해 나무 그늘 밑에서 동사의 변화를 가르치기도 했다. 비가 오거나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그나마 방해가 되었다. 신부는 이 아이에게 언제나 만족해하며 어린 놈이 꽤 기억력이 좋다고 칭찬을 하기도 했다. 샤르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어머니는 완강하게 주장했다. 아버지는 그것이 창피해서가 아니라 지쳐 빠져 별로 반대도 하지 않고 어머니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어쨌든 소년이 첫 성체 성사를 받을 때까지 1년만 더 기다리기로 했다. 반년이 지났다. 그 이듬해 샤를은 드디어 루낭에 있는 중학교에 가게 되어 10월 말경 생로랑 장날에 아버지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갔다. 지금은 동급생 중 어느 누구도 그에 관해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그는 휴식 시간에 놀고 자습실에서 공부하고 교실에서는 열심히 듣고 침실에서는 잘 자고 식당에서는 잘 먹는 얌전한 아이였다. 그의 보증인은 강트리가의 철물 상인이었는데 매주 일요일마다 가게를 닫고 그를 기숙사에 데리고 나와 배 구경을 시켜주고 저녁 7시 식사 전에는 반드시 학교로 데리고 왔다. 매주 목요일 밤이 되면 그는 어머니에게 긴 편지를 썼다. 붉은 잉크로 쓰고 봉인 표시를 3군데나 했다. 그리고 나선 역사 노트를 다시 보거나 자습실에 굴러다니는 아나카르시스의 낡은 책을 읽거나 했다. 산책을 할 때는 사환과 이야기를 했다. 사환도 그처럼 시골 남자였다.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반에서 중 정도는 되었다. 한 번은 박물에서 1등상을 타기도 했다. 그러나 3학년 말이 되자 부모는 그에게 의학 공부를 시킬 심산으로 나머지 대학 자격 시험 준비는 독학으로 해도 된다며 학교를 그만두게 했다. 어머니는 그에게 오드 로베크 강가에 있는 염색업을 친구 집 5층 방을 하나 얻어주었다. 하숙비를 정하고 가구로 책상과 의자 2개를 사놓고 집에서 낡은 벚나무 침대를 옮겨온 다음 작은 쇠난로까지 하나 샀다. 그리고 귀여운 아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장작을 잔뜩 준비해 놓았다. 그러고는 이제 혼자 있게 되었으니 더욱 행실을 잘하라고 신신당부한 다음 주말에 집으로 돌아갔다. 게시판에서 강의 일람표를 푼 그는 어이가 없었다.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약제학, 화학, 식물학, 임상학, 치료학, 게다가 위생학, 약물학 강의까지 있었다. 어느 것이나 다 어원조차 모르는 말들로 그 하나하나가 장엄한 어둠 속에 도사린 묘의 문처럼 생각되었다. 강의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열심히 귀를 기울였으나 뜻을 조금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
노트를 들고 어느 강의에나 들어갔고 단 한 번도 회진에 빠진 일이 없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눈을 가린 채 빙빙 도는 연습장의 말처럼 매일매일의 일과를 해나갔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그의 어머니는 매주 인편으로 화덕에 구운 송아지 고기 한 조각을 항상 보내주었으므로 그는 병원에서 돌아오면 구두창을 벽에 문질러 발을 따뜻하게 하고 그것으로 점심을 먹었다. 그러고는 또 강의를 들으러 계단 교실로 양육원으로 뛰어다닌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밤에는 하숙집에 변변찮은 식사로 저녁을 때우고 자기 방에 돌아와 벌겋게 단 난로 앞에서 전신에 김이 나는 축축한 옷을 입은 채 공부를 시작했다. 맑게 갠 여름날 저녁, 서늘해진 거리에 하녀들이 나와 공치기를 할 때면 그는 창문을 열고 팔꿈치를 꿰었다. 그러면 눈 아래 루앙의 이 지역에서는 가장 더러운 작은 베니스라고 할 수 있는 강물이 누런색, 보라색, 게다가 푸른색까지 섞여서 다리며 철책 사이를 흘러내렸다. 노동자들은 강가에 구부리고 앉아 팔을 씻었다. 다락방에서 빚어나오는 장대에서는 커다란 무명실 꾸리가 널려 있었다. 지붕 너머 저쪽으로 맑은 하늘이 퍼지고 저물어가는 붉은 해가 보였다. 저기 가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너도 밤나무 그늘 밑은 얼마나 시원할까? 그는 코를 벌렁거리며 시골의 그 싱그러운 냄새를 맡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 냄새는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다. 그는 야위고 키가 늘씬해졌다. 얼굴은 어딘가 느른한 게 생기가 없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의 눈을 끄는 표정이 되었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자포자기적인 기분에서 처음 가졌던 확고한 신념이 점점 없어졌다. 회진을 게을리하고 이튿날 강의를 거르고 게으름의 맛을 들이게 되자 점점 학교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술에 맛을 들이고 도미노 놀이에 집중했다. 매일 밤 더러운 술집에 처박혀 까만 점이 박힌 작은 양뼈 골패 쪽을 대리석 탁자에 던지는 것이 어쩐지 자기 자신의 품위를 높이고 자기의 자유를 행사하는 귀중한 행위같이 생각되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이 세상을 아는 일이고 금단의 향약을 아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곳 방문의 손잡이를 잡을 때는 거의 감각적인 쾌감을 느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 깊이 눌려있던 많은 것들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노래를 배워 여자들에게 들려주고 배랑제의 노래에 심취되고 펀치 수술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끝내는 여자까지 알았다. 이런 공부 덕분으로 의사시험에는 보기 좋게 낙제하고 말았다. 그날 밤 집에서는 합격을 축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걸어서 마을 어귀에 이르자 어머니를 불러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낙제를 시험관의 불공평으로 돌리고 그를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서 그녀 자신이 그 일의 처리를 맡고서 오히려 아들을 격려했다. 아버지 보바리는 5년이나 지난 후에야 사건의 진상을 알았는데 그때는 이미 옛날 일인데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바보라 떨어졌다고 생각하기는 싫었기 때문에 그 일을 묵인해버렸다. 샤를은 다시 공부에 열을 올려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끈기 있게 보아두고 문제를 모두 외워두었다. 그는 꽤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다.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경사스러운 날이었던가. 성대한 만찬이 벌어졌다. 어디서 개업하면 좋을까? 토스트가 좋다. 거기에는 늙은 의사가 하나 있을 뿐이다. 오래전부터 보바레 부인은 그 의사가 죽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노인이 아직 저 세상으로 떠나기 전에 샤르는 그 후계로 그와 맞서 개업을 하였다. 그런데 아들을 키워서 의학 공부를 시키고 개업 의로 좋은 자리를 물색해준 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 아들에게 색시를 얻어주는 것, 그것이 아직 남아있었다. 어머니는 한 여자를 골라냈다. 디에프에 사는 집달리의 미망인으로 나이는 45, 1200르브르의 연수비 있는 여자였다. 용모는 추하고 몸은 장작개비처럼 마르고 여드름이 봄에 나무 싹처럼 돋아난 여자였지만 사실상 듀비크 부인은 혼처 자리에 그렇게 궁색하지는 않았다. 보바레 부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원할 마음이 있는 이들을 모두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부의 지원을 받은 푸주간의 음모조차 멋지게 해치웠다. 샤를은 그녀와 결혼을 하면 전보다 자유로워지고 몸도 돈도 제멋대로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좋은 상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엄처시아에 살게 되고 말았다.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말은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해서는 안 되며 금요일에는 육식을 금하고 옷까지도 그녀의 취미에 따라야만 했다. 그리고 돈을 안 내는 환자에게 그녀의 명령에 따라 독촉을 해야만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오는 편지를 모조리 뜯어보았고 뒤를 밟으며 감시했고 여자 환자가 왔을 때는 진찰실에서 하는 소리를 몰래 엿들었다. 이 마누라는 매일 아침 코코아를 마시라고 했다. 잔소리는 끝이 없었다. 줄곧 신경이 어떠니 기분이 어떠니 하고 앓는 소리를 했다. 발소리조차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옆에 없으면 쓸쓸해서 못 견디겠다고 하여 옆으로 가면 이번엔 또 죽는 걸 지켜보려고 왔느냐고 잔소리를 했다. 밤에 샤를이 돌아오면 그녀는 말라빠진 긴 팔을 이불 속에서 내밀어 그의 목을 감싸고 그를 침대 모서리에 앉힌 다음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나를 잊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등 어차피 자기는 불행한 여자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둥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는 건강을 위해 면모금의 시럽과 좀 더 많이 사랑해달라고 요구했다.